방금 전 들어온 속보입니다. 이 암호화폐 회사가 은행이 되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얼핏 들었을 때 낯설게 느껴질 수 있을 텐데요. 이 미국 정부가 리플이라는 암호화폐 기업한테 전국구 은행 면허를 내줬다라고 해요. 암호화폐 회사가 은행이라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으실 겁니다. 오늘은 이 소식의 표면과 이면, 그리고 우리 돈과 투자에 미칠 영향까지 큰 그림을 쉽게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실관계부터 짚어보자면요. 이 방금 전에 미국 통화감독청, 우리가 줄여서 OCC라고 부르는 기관이 있는데 미국의 은행들을 감독하는 곳이죠. 근데 여기가 암호화폐와 관련된 5개 회사의 신탁은행 설립을 조건부 승인을 했습니다. 그 5회사 중에 리플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고, 리플 외에도 USDC 스테이블코인으로 유명한 서클, 그리고 비트고,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 팍소스, 이렇게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암호자산 기업들이 그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회사들이 미국 전역에서 영업할 수 있는 연방 차원의 은행 면허를 받게 됐다는 건데, 정확히는 신탁은행인가인데요. 이 일반 시중은행과는 다르게 예금을 받거나 대출을 해주지는 못하고, 그 대신에 고객의 자산을 맡아가지고 이 보관과 관리하고 거래를 대신 처리해주는 이런 전문적인 은행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이 금고지기이자 자산 관리인 역할만 할 수 있는 이런 은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그렇다면은 은행이라면서 예금이나 대출을 못한다고요? 그럼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이런 의문이 생기실 텐데요. 여기에서 핵심 포인트가 드러납니다. OCC가 이번에 면허를 내준 이유는 예금이나 대출 같은 전통적인 은행업을 시키려는 게 아니에요. 이 대신에 이 신탁은행들한테 암호화폐랑 스테이블코인 관련된 업무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리플을 예시로 들자면요. 이 리플이 발행한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이 있죠. 1달러에 연동된 RLUSD라는 코인인데요. 이 리플은 이 코인의 준비금을 관리하고 또 전 세계에 있는 고객들한테 암호화폐를 대신 보관해주는 이런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너희를 연방공인 수탁자로 인정해줄 테니까 이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 자산을 책임지고 안전하게 다뤄봐, 이런 메시지인 거죠. 여기서부터 벌써 느낌이 오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미국 정부의 큰 전략이 깔려 있다는 거. 그냥 단순한 혁신기업 몇 곳의 편의를 봐준 정도가 아니라요. 전 세계 금융지수 주도권, 즉 달러 패권과 연결된 설계라는 거고. 그렇다면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스테이블코인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USDC 그리고 테더 같은 이런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몇 년 사이에 폭발적으로 성장해서 지금 전 세계 유통량이 무려 3천억 달러, 우리 돈 한화로 400조 원이 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특히 올해에만 1천억 달러가 넘게 불어났다고 해요. 이 말인즉슨 이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달러 지폐나 은행 예금 대신에 디지털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이렇게 굴러가는 수백조짜리 달러 생태계가 미국 규제 밖에서 커져왔다는 거. 이게 솔직히 미국 입장에서는 조금 찝찝했을 겁니다. 달러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건 좋은데 연준이나 재무부 통제권 밖에서 움직이면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의회랑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이참에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에 넣자, 이런 결론을 내렸다라는 거. 마침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7월에 취임하자마자 이 지니어스법이라는 걸 서명을 했어요. 이름도 기가 막히죠. 쉽게 말씀드려서 미국판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입니다. 여기서 은행처럼 안전한 준비금을 쌓은 회사들만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게 하자, 관련 원칙을 세웠다라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OCC가 이번에 바로 그대로 행동에 나섰다라는 거. 좋다, 리플과 서클 너네 준비금 탄탄하지? 그러면은 국가공인은행 간판 달고 마음껏 해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리플 입장에서는 과연 뭐가 좋을까요? 엄청나겠죠. 일단 이제 리플은요, 미국 정부가 인정한 금융기관 신분을 얻는 셈이겠습니다. 앞으로 전 세계 고객이나 기관들과 사업할 때 우리는 미국 연방은행 라이선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신뢰도랑 권위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뉴욕 금융감독청 NYTFS라고 이 미국에서도 가장 까다로운 규제 기관이 있는데요. 리플은 이미 뉴욕주의 승인을 받아서 작년에 RLUSD 스테이블코인을 출시했었죠. 거기에 더해서 이번에 연방정부 OCC까지도 인가를 준 거니까 주랑 연방정부 이중으로 감독받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규제의 부담은 늘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은 투명성과 안정성에서 어느 누구도 토를 달기 어려운 이런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도 이번에 우리가 RLUSD를 세계에서 가장 투명하고 책임있게 관리되는 스테이블코인으로 만들겠다고 자신있게 발표했고, 실제로 RLUSD는요, 출시 1년도 안 돼서 유통량 10억 달러를 넘기면서 빠르게 성장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리플이 신탁은행을 통해서 RLUSD 준비금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이용자 보호 장치까지도 갖추게 된다. 기관들이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디지털 달러의 대표 주자가 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곧 XRP 생태계 전체의 파이 확대로 이어지고 리플 XRP 자체는 이 스테이블 코인은 아니지만요. RLUSD라는 게 이 리플 레저 위에서 돌아가는 달러 토큰입니다. 그대로 RLUSD의 거래가 활발해질수록 이 리플 레저의 수수료로 쓰이는 XRP 수요도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구조라는 거. 이 리플로서는 XRP 활용도를 간접적으로나마 화끈하게 높일 수 있는 발판을 얻은 셈이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기존 은행들은 어떨까요? 솔직히 달갑지만은 않을 겁니다. 이 미국 은행 로비 단체인 은행정책연구소 쪽에서는 OCC 발표 직후에 새로운 암호화폐 신탁 은행들이 이 시스템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느니 이러니 뭐니 하면서 못마땅한 반응을 보였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 은행들 입장에서는 덜 엄격한 규제를 받는 경쟁자들이 생겼다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 일반 은행들 입장에서는요, 억대 연봉 주고 수백 명 투입해서 지키는 규제 기준을 신생 암호 은행들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신탁은행 규정만 적용받고 전국구 사업을 펼칠 수가 있다 보니까 이 형평성에 당연히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OCC의 생각은 명확했습니다. 실제 OCC 청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새로운 참가자들이 들어오는 게 소비자랑 경제에 좋다. 은행 시스템의 경쟁과 다양성이 생긴다라고요.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은행들아, 너네 너무 불평하지 마라. 경쟁 좀 돼야지. 이런 뜻입니다. 거기에 이런 계산도 있을 겁니다. 굳이 암호화폐 기업들을 우리 울타리 밖에 놔뒀다가 나중에 얘네들이 사고라도 치면은 이게 더 곤란하다. 차라리 안으로 들여와가지고 감독을 하자. 실제로 OCC 측에서는요, 은행 수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이번 조건부 승인을 내줬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정말 말 그대로 각종 자본금 요건이나 내부 통제 기준 같은 것들 철저히 충족해야지만 최종 승인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고, 은행들 눈에는 특별 대우처럼 보여도 막상 이들 암호화 회사들은 은행과 비슷한 책임을 떠안게 되는 셈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일지. 앞서 말씀드린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통과도 있었고 트럼프 정부의 기조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국제금융질서의 변화랑 맞닿아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가장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그리고 신흥국들의 독자적인 결제망 구축이죠. 전 세계 달러 사용 비중이 살짝씩 줄고 있다는 경고 등도 종종 나오고요. 미국으로서는 달러의 영향력을 이 디지털 공간에서 확실히 키워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기존 금융망 밖에서 다른 나라들끼리 달러 대체 수단을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민간 암호화폐 업계가 만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이 달러 패권 유지의 비밀병기가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됐다는 거죠. 이게 전 세계 어디서든 서클이나 RLUSD 같은 이 달러 코인을 수초 만에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면은 사람들이 굳이 달러를 대체할 다른 통화를 찾을 이유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 실제로 개발도상국에서 달러 현찰보다요, 스테이블 코인을 더 선호하는 움직임들도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오케이, 이거 좋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직접 이 판을 키우자. 이런 모멘트가 된다는 겁니다. 그 대신에 확실한 감독 아래서 말이죠. 이번 OCC의 결정의 본질은 그래서 달러의 디지털화 프로젝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리플과 서클은 그 최전선 파트너가 된 셈이겠죠. 이렇게 큰 그림 아래에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궁금하실 거예요. 이 시계를 가까운 미래로 돌려보겠습니다. 먼저 1개월 정도의 단기 전망인데요. 당장 내일부터 무슨 세상이 바뀐다 이런 건 아닙니다. 왜냐면 이번 승인은 이 조건부이기 때문에 5개 회사 모두가 OCC가 요구한 몇 가지 조건을 최종 충족해야 정식 은행으로 문을 열 수가 있는 거고, 쉽게 말씀드리자면 필기 시험은 붙었고요. 이제 면접이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한 달 안에 아마 이들 회사가 내부적으로 조직 개편도 해야 되고요. 규제 기관이랑 세부 사항들 조율을 해야 될 거예요. 이게 시장에서는 누가 가장 빨리 최종 승인 받을까? 여기에 촉각을 곤두세웠었죠. 아마도 리플이나 이 서클처럼 준비를 오래 해왔던 회사들이 빠르면 몇 달 안에 최종 인가 소식을 전하게 될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아마 긍정적인 보도들이 이어지게 될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무슨 기업 조건 충족했다. 출범이 초읽기다. 이런 헤드라인들 나올 수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런 뉴스들은 시장에 연료를 붓듯이 투자 심리를 달구게 될 겁니다. 다만 이런 짧은 기간에는 거시경제 변수도 무시 못해요. 혹시라도 큰 악재가 터지면은 암호화폐 호재 효과가 묻혀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가령 올해 연말에 예상 못한 금리 인상 소식이 들린다라거나 국제정치적으로 분쟁 위험 같은 게 불거지게 된다. 여기에 대한 안전자산 선호로서 분위기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미국도 금리 동결 기조고요. 글로벌 투자 심리도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호재의 순효과가 조금 더 클 전망입니다. 연말 연시 특유의 훈훈한 유동성 장세도 있다 보니까 암호화폐 시장이 12월 달에 산타 랠리를 타는 시나리오 충분히 그려볼 수가 있다는 거고 너무 들뜰 필요는 없겠지만요. 그리고 3개월 정도 지나서 내년 3월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때쯤이면 드디어 누가 먼저 정식 면허를 받고 실제 영업을 시작했는지 여기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 저는 리플과 서클 두 곳이 1분기 안에 가장 먼저 출발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둘은요. 아예 새로운 전국 은행을 처음부터 세우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비트고라거나 팍소스 같은 다른 회사들은 원래 주 단위 신탁 면허를 갖고 있었던 은행인데 이걸 전국구로 전환하는 상황이라면 이 내부 절차가 복잡할 수 있어요. 반면에 리플과 서클은 오히려 이번 결정에 맞춰가지고 새로운 은행 법인을 만드는 거라서 오히려 요구 조건 맞춰가지고 새로 설계하기가 수월할 수 있다는 점. 만약에 1분기 내에 이들이 실제로 리플 내셔널 트러스트 뱅크를 개점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면은 시장에 주는 그 파급 효과는 상당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실제 금융 업무가 돌아가기 시작을 하면서요. 보여달라 어떻게 다른지 이렇게 시험 무대에 선다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기업이 리플 신탁은행에 수백억 원어치 XRP를 보관했다더라. 이 미국의 어떤 지역은행이 서클 디지털 달러를 결제망에 도입했다더라. 이런 구체적인 사례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 기대감만으로만 올랐던 암호화폐 관련 종목들이 이거 진짜 쓰이는구나. 실제 사용이 되는구나. 이러면서 한 단계 더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리플이나 XRP, 이 기타 관련 코인들 이런 가격도 그때 가서 또 한번 움직일 수도 있겠죠. 다만 이 시나리오는 조건부입니다. 기업들이 규제 당국 요구를 차질 없이 따라주는 경우 그리고 다른 돌발 변수가 없는 경우 이런 가정하에 진행이 된다는 거고 혹시라도 1분기 안에 미국 경제가 침체 국면으로 들어간다라거나 국제적으로 예상하지 못한 사태가 벌어진다? 그렇다면 위험자산 랠리가 꺾일 수는 있다는 거. 그래도 미국이 이번 결정을 내린 근본적인 동기는요. 중장기 전략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런 흐름을 중도에 뒤집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6개월 후 내년 여름 정도가 되겠죠. 이때 큰 그림을 그려드려 보자면요. 아마 그때가 되면은 이제 암호화폐 은행이라는 말도 슬슬 익숙해진 세상이 펼쳐지지 않을까요? 최종 인가를 받은 곳들은 실제로 영업을 돌리고 있을 거고요. 미국의 큰손 투자자들이 이제 우리 자산 일부를 리플 은행에 맡겨봤다. 이런 식의 실제 얘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국제 송금할 때 은행 간의 XRP를 좀 써보자. 이런 시험도 물밑에서 진행이 될 거고 저는 6개월 뒤를 암호화폐랑 전통금융의 경계가 사실상 희미해진 이런 시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 올해는 어떤가요? 비트코인 현물 ETF랑 이더리움 현물 ETF 그리고 XRP 현물 ETF까지 이미 전반적으로 활성화가 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6개월이 더 지난다? 이 미국 금융회사들 중에 우리도 암호화폐 신탁은행 하나 인수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는 곳이 분명히 나오리라고 봅니다. 이 거대한 은행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거든요. 당장 이번에 신청했다가 승인 못 받은 코인, 베이스나 소니, 스트라이프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들도 부족한 조건 채워가지고 다시 도전을 할 거라는 거고 6개월 뒤에는 분명히 처음에 5개 회사 외에도 우리도 줄 좀 세워주세요. 이런 기업들이 줄줄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경쟁과 협력이 동시에 전개가 되겠죠. 전통은행들은 암호화폐 쪽 애들이 이제 우리랑 같은 신분이네. 이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유망 암호은행이랑 제휴를 하거나 기술을 공유받는 국면으로 들어서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 이미 앵커리지라는 업체가요. 2021년에 가장 먼저 인가를 받고 나서 대형은행 파트너십들을 차근차근 쌓아왔어요. 그게 이제 본격적인 물꼬가 트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6개월이 아주 긴 시간은 아닙니다. 이 모든 게 한꺼번에 확 바뀌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 방향성은 분명히 보이게 된다는 거고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움직이니까 유럽도 아시아도 가만히 있지 않을 테고 각 나라에서 앞다퉈가지고 암호화폐 관련 은행 규제 틀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는 거. 이 최근 동향을 살펴보면요. 홍콩이나 싱가포르, 두바이 같은 이런 금융 허브들은 이미 암호화폐 기업에 우호적인 라이선스를 속속 들이대주고 있어요. 미국이 이번에 큰 장을 열었으니까 글로벌 스탠다드가 돼가지고 디지털 금융 인프라 경쟁이 불붙을 수도 있다는 거. 이게 우리 입장에서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리플 XRP 같은 디지털 자산이 그 판에서 어떤 역할을 차지할지 여부입니다. 리플 XRP가 이번 리플 은행 승인의 중요한 한 축이기도 하겠죠. 토큰화된 달러, RLUSD, 그리고 토큰화된 실물 자산, 그리고 은행들 간의 결제 브리지까지도 이 모든 거리에서 XRP랑 리플 레저가 끼어 있습니다. 이미 XRP는 전 세계 90%의 외환시장에 연결된 리플의 결제망에서 핵심 유동성 공급 토큰으로 기능을 하고 있죠. 리플 측 발표에 따르면은 지금까지 누적된 950억 달러, 약 한화
120조 원 규모의 국제 송금을 처리했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 규모가 앞으로 더 커질까요? 아니면 줄어들까요? 방금 말씀드린 6개월, 1년 뒤 환경을 생각해보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이해하실 겁니다. 이유가 뭐냐? 이제는 합법적이고 투명한 테두리 안에서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다 보니까 2020년대 초까지만 해도 XRP 쓰면은 증권법 위반 시비 걸릴까 눈치 보던 미국 기업들이 이제는 손발이 풀렸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유동성도 풍부해졌겠다. 규제도 명확해졌겠다. 여기서 남는 거는 실제 효용을 증명하면서 돈을 끌어들이는 일이겠죠. 결국에 XRP 입장에서는 그 무대를 갖춘 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OCC의 조건부 승인은 단순하게 호지 하나 찍고 끝이 아니라요. 시스템 자체가 바뀐다는 신호겠습니다. 이 미국이라는 금융 최강국이 암호화폐를 금융 시스템 안으로 포용하기 시작했다. 이 사실이 주는 무게감은 엄청나겠죠. 지금 당장은 체감이 안 올 수는 있어도 마치 인터넷이 처음에 은행 업무에 도입되던 이런 순간처럼 큰 변곡점이 될 겁니다. 그 시절에도 초기에는 사람들이 반신반의했었지만요. 지금은 인터넷 뱅킹이 없는 세상에 대해서 상상을 못하는 것처럼 암호화폐랑 전통은행의 결합도 향후에는 당연한 금융의 일부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번에 승인을 받은 플레이어들, 특히 리플이 있다라는 거. 이게 XRP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오랫동안 답답했었던 규제의 굴레가 드디어 벗겨지고 실제 사용이 눈앞에 다가오는 단계라서 가슴이 뛰실 겁니다. 그렇지만 또 동시에 이게 투자에 있어서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냉철함도 필요하겠죠. 구조가 바뀐다는 걸 이해하셨다면은 이런 큰 흐름을 타시되 안전벨트는 메고 가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암호화폐 기업이 은행이 되는 시대 이미 시작이 됐다라는 거고 결국에 이런 모든 움직임 뒤에는 커다란 설계랑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도는 언제나 감정이 가장 강하게 흔들리는 자리라서요. 이 감정을 다루지 못하면 시장이 올라가도 내려가도 결국 후회만 남긴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어려움이요. 바로 이 매도라는 행동인데 이게 단순하게 차트를 보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과 욕심, 불안감과 기대가 가장 크게 뒤섞이는 지점이라 그런 것 같아요. 이 상승장에 있든 하락장에 있든 결국에 마지막에 사람을 흔드는 거는 이걸 지금 팔아도 괜찮을까? 이런 고민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팔고 싶은 가격이라는 거는 사실 욕심이 만들어낸 상상 속의 가격이고 팔아야 될 가격은 시장이 알려주는 현실적인 가격인데요. 이 둘 사이의 간격이 너무 넓다 보니까 단기 고점, 중요한 저항 구간, 또 이전 고점처럼 매도해야 되는 자리가 와도 정작 손가락이 움직이질 않죠. 여기서 조금만 더 가자. 이 정도면 강력한데 지금 팔면 다시 올라갈 것 같은데 이런 감정이 파도처럼 올라오게 마련이니까요. 이 시장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더 높게 팔고 싶어서 못 팔고 시장이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더 떨어질까봐 겁이 나서 못 팔고요. 결국에 10명 중에 9명이 이 감정의 롤러코스터 안에 갇힌 채로 후회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 패턴을 알고 있으면서도 또 빠져드는 이유. 시장이 내 감정과 상관없이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이 시장은 내 생각을 기다려주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맞춰주지도 않는데 우리는 늘 내가 원하는 가격만 기다리면서 매매를 하려고 하죠. 사실 매도라는 거는 차트보다도 심리전의 성격이 훨씬 더 강합니다. 내가 시장을 이기려고 들면 들수록 시장은 더 단단하게 내 감정을 흔들어요. 그래서 결국에 중요한 거는 내가 원하는 가격을 버리고 시장이 주는 가격을 받아들이는 연습이에요. 이 감정을 비워내고 원칙대로 정한 자리에서 매도하는 이런 훈련들이 쌓여야지 시장이 그 흐름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살아남는 사람은 시장에 맞서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먼저 내려놓는 사람이라는 사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시장은 하루에도 몇 번씩 분위기가 바뀌고 뉴스 하나로 심리가 급격하게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모든 걸 혼자 판단하려고 하면은 체력도 멘탈도 빠르게 지치게 되죠. 그래서 제가 매일 체크하는 핵심 구간을 가볍게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요약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께서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되고요. 이건 매매 신호가 아니라 혼자 무너지는 걸 막아주는 멘탈 안전장치에 가깝습니다.